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언어논리 조은정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7급 공채 PSAT 시험 치르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2024년 7급 공채 PSAT 언어논리 관련해서 기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경향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번부터 25번까지 쭉 훑으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 배치됐고 그리고 우리가 대비한 대로 시험 문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또 내년 대비해서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될지까지 대표적인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 그런 식으로 경향 분석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언어 논리를 어떤 식으로 유형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유형에 맞게 어떤 식의 접근법을 알려드렸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들 있으실까봐 여러분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료 PDF 파일 하나 있을 텐데 그거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언어논리 유형 분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논리라는 시험이 우리 7급 공채에서 도입이 됐을 때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PSAT 언어논리라는 시험은 7급 공채에 도입되기 전에 5급 공채 시험에서 계속 있었던 그런 시험 형태죠. 문제가 뭐가 많이 달라졌느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동일해요. 독해, 논증, 문맥, 논리 이렇게 나눠지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제가 기본서 챕터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독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유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런 발문이었잖아요. 이런 발문 그죠? 우리가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문항번호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문제 맨 처음에 등장하는 발문을 보고 이 문제의 유형을 판단을 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독해 문제는 이런 발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부합, 추론, 알 수 있는 없는, 판단, 설명 이런 발문이 나오는데요. 올해도 아무래도 부합발문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나왔던 게 얘가 비중이 높죠? 얘가 중요했죠. 추론은 아예 부합하고 알 수 있는 없는은 제가 크게 구분이 안 간다고 했어요.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데 추론은 조금 다른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좀 도식적으로 나온다거나 뭐 논리 구조를 가지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과학 소재 지문으로 나왔을 때는 뭐 상관관계 같은 거 초점 맞춰서 지문이 구성된다거나 그런 특성들 올해 기출에서도 그대로 보였었거든요. 작년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고 5급 공채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강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독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없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됐고 추론 문제가 뒷파트에서 몰려서 좀 도식적인 형태를 가지는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발문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논증 쪽에는 논지, 주장, 견해 분석, 강화, 약화, 비판, 반박, 평가 이런 발문들이 지금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논지 문제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난도가 좀 낮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부분 출제 안 됐어요. 안 되고 어느 부분에 초점이 있었냐면 요거 분석하고 강화, 약화 우리 요거 뭐 제가 따로 적어 놓기는 했는데 결국 강화 약화가 평가잖아요, 여러분. 분석하고요. 평가 문제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그랬고요. 최근에 논증 문제의 발문은 평가 아니면 분석으로 대별돼서 나와요. 그리고 평가나 분석이 그러면 무슨 의미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평가 분석 문제 풀 때는 논증, 광독임에도 불구하고 선지 먼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거를 평가하라는 건지 어떤 거를 분석하라는 건지 확인해 보자 하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된 거 작년과 비슷하고 5급 공채 24년도, 23년도 기출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맥 문제는 단서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빈칸 추론, 밑줄 추론, 글의 수정 나오는데 요거 다 나왔어요. 올해는. 그리고 이 문맥 쪽에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 빈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기출에서도 계속 5급 공채에서도 빈칸이 강조가 되고 있고, 빈칸 중에서도 어떤 빈칸? 단순 문맥형 빈칸보다는 과학 소재나 논리 소재 이용해서 원리 원칙 대입시키거나 원리 원칙 찾아내는 상당히 도식적인 형태의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제가 파이널 때까지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죠? 그거는 뭐 우리 작년 기출에서도 보이던 경향이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줄 추론하는 문제 출제됐고, 글 수정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문맥 문제가 우리 파트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실무 소재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맥 문제에서 나오는 실무 소재가 작년에는 한 4문제, 5문제 정도였다면 올해는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실무 소재는 왜 중요하냐? 7급 공채에서만 나오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5급 공채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문맥이면 광독인데 시간이 좀 걸리는 광독이죠. 세부적인 정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밀독스러운 문맥 문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무 소재 나오면 조금 난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 난도가.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보를 많이 봐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요 실무 소재의 비중이 좀 줄었다 라고 하는 거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런 거를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7급 공채 문제도 상당히 5급 공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간다. 뒤에 이제 제가 문제 보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특성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제가 논리 논증이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분명히 당락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리 문제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논리 쪽에 해당되는 거는 퀴즈 문제나 혹은 논증의 타당성 문제나, 그죠? 그 다음에 독해형 논리 문제, 우리 전체 찾기 문제 3가지 다 나왔죠, 올해. 그죠? 그래서 비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유형 어떻게 분류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첫 번째 페이지에 유형 분류 지금 해놨습니다. 네, 요거 한번 같이 일단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뭐 지금 보면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24년도 언어논리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시면 제가 아까도 유형별로 볼 때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 기출과 비슷했어요. 5급 공채와 비슷해요.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때까지도 항상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기출은 23년도 7급 공채 기출과 24년도 5급 공채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작년 23년도 우리 기출 문제가 5급 공채, 23년도 5급 공채 3월 달에 치러진 그 5급 공채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됐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7월 달에 시험을 칠 때 이미 4월 달에 치러진 24년도 5급 공채 문제가 비슷하게 유형 같은 거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24년 5급 공채 문제는 7급 공채 문제만큼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비슷한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24년도 5급 공채, 24년도 7급 공채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는 아까도 봤지만 추론 문제 강화된 거. 이거 지금 트렌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가셔야 되거든요. 5급 공채가 어떤 식으로, 왜냐면 둘 다 인혁처에서 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각 해의 출제 패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 지금 계속 이거는 뭐 올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부터 5급에서는 굉장히 추론 문제가 독특하게 다른 알 수 있는 없는이나 부합 문제보다 조금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추론 문제 강화되고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어떤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없는 문제나 부합 문제랑 좀 구별이 되냐면 이런 실험 추리 문제, 실험 소재, 요 과학 소재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 좀 많이 나오고, 과학 소재. 실험과 과학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알 수 있는 없는이나 부합 문제, 우리 1, 2번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식 서술 문제처럼 지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요 도식적인 틀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도식적이라는 건 좀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독해력보다는 오히려 논리력에 가깝습니다. 우리 추론이라는
그 단어가 제가 논리 논증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추론이라는 발문이 논리 문제의 발문으로도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연역 추론, 귀납 추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말 자체에는 논리적인 구조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독해력만을 테스트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과 어떤 과학 소재 혹은 논리 소재 같은 거 사용해서 굉장히 도식적으로 지문을 구성해 놓고 그거 끼워 맞춰서 그 도식적인 어떤 원리나 원칙 잘 파악하면 문제 해결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논증 문제에서는 작년에는 안 나왔고 그 대신 재작년에 2문제나 나왔어요. 실험 평가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실험 평가 문제 출제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재작년부터 강조를 드렸고 왜냐하면 5급 공채에서는 23년도에 이 문제, 그러니까 24년도 올해 기출에 실험평가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에서는 작년에 실험평가 문제가 안 나왔지만 24년 기출에서는 실험평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실험평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논리구조가 결합된 평가.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죠? 왜냐면 논리구조가 결합된 평가라는 건 뭐냐면 원래 논리와 논증이 같이 가는 건데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지금 문제를 내는 패턴이 보인다. 5급 공채에서는 올해 말고 작년에 38, 39, 40번이 다 이런 스타일로 나왔다. 올해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그 눈여겨보실 만한 문제 없지만 작년 5급 공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요즘 트렌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지금 우리 19번, 20번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두문항 연결형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문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이 아까 제가 가장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빈칸 추론 문제도 단순 빈칸이 아니라 도식적인 거. 그럼 얘에서도 논리나 혹은 과학 소재 같은 것들이 지문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빈칸 추론 문제가 논리적인 소재와 과학적인 소재로 좀 도식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작년부터 5급 공채 문제의 특성으로 있었고 그래서 작년 우리 기출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5급에서 안 나오는 요 실무 소재 쪽이 좀 중요한데 실무 소재가 기존에 나오던 패턴이 있어요. 그죠? 한 6가지 종류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은 그 패턴, 작년까지는 20년도 모의평가부터 나왔던 패턴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올해 응용으로 나왔죠. 그래서 표 주고 그 표 채우는 그런 빈칸 스타일의 실무 소재 문제도 약간 변형된 형태가 좀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견해 분석 문제, 쟁점 분석 문제는 항상 나왔던 우리 재작년 25번에 나왔던 스타일 문제 올해 25번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5번에 나왔어요. 그거 외에도 단순 견해 분석 문제의 소재를 실무 소재로 갖고 가는 대화체로 나와 있는 그런 견해 분석 문제를 실무 소재로 갖고 가는 그런 형태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 소재 활용 문제가 좀 다양화되고 있다. 뭔가 응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본 틀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응용되어 있는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비중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래 위로 맞추면 난도에 있어서는 크게 저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근데 이제 논리로 가면 논리는 비중도 늘었어요.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논리 퀴즈. 기본적인 논리 퀴즈라는 건 뭐겠어요? 참거짓, 명제 연결형. 그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반드시 나올 거라고 했죠. 전제찾기 문제 5급 공채에서 2문제나 나왔고 그게 계속 지금 반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우리 기출에서도 나왔고요. 이거 나올 가능성 높다? 나왔어요.
2문제나 나왔습니다. 25문제에서 2문제면 굉장히 비중이 지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논증의 타당성, 요거는 초창기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문제도 한 문제. 왜냐하면 5급 공채에서 계속 이 문제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여기 19번 쪽에 해당되는 게 논증의 타당성 문제로 들어가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유형별로 그 연도별 비중을 제가 쭉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 올해 기출에서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이 8문제씩 독해 문제가 나오다가 10문항으로 늘었어요. 비중이 늘었죠? 그럼 독해에 집중해야겠네. 물론 그렇죠.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장에서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독해 때문에 어려우셨어요? 아닐 거거든요. 이쪽 부분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논증하고 논리요. 이쪽이 핵심이 될 거다. 여기서 변별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 논증은 기본적으로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통합돼서 나오면 응용 문제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논리 이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간극이 좀 크기 때문에 변별력은 여기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논증 얘가 늘어나면서 논증 문제가 6, 7문제 정도 나오던 게 지금 줄었어요. 4문항 정도로 사실 줄었거든요. 그래서 평가 2문제, 분석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항 수는 줄었는데 논증의 난도는 높아졌어요. 그게 문제예요. 얘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에요. 이 2문항 줄어든 거, 2, 3문항 줄어든 건 사실 어디서 줄어든 거냐면 작년에 논지 찾는 문제가 2문항이 나왔었잖아요. 3, 4번에.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논지 찾기 문제는 좀 쉽잖아요. 그것 빠지고 나머지 강화, 약화, 평가, 분석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으니까 오히려 난도는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문맥과 단서 아까 문맥 쪽에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6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 6문항이 작년보다도 일단 줄어든 형태고요. 근데 이 정도 나오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25문제에서. 이 중에서 실무 소재 문제 2문항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실무 소재 2문항이 약간 그 논증 형태 비슷하게 나오고 추론 문제 쪽에서 조금 그 어떤 그 실무 소재가 응용이 돼서 나온 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는 확 늘었죠? 4문제, 5문제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지금 작년에 논증하고 논리 합쳐서 10문제였잖아요. 논리 논증 합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작년보다 제가 봤을 때 난도 높습니다. 논증도 어렵게 나왔고 논리도 좀 어렵게 나왔어요. 여기도 난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유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요. 25문 항상 그래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응용되는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문제인 거고 이 안에서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게 엄청 어느 쪽에 쏠리거나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문항수가 많아지면 독해 문제처럼 좀 평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문항수가 적어지면 난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문항 배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독해 원리 쪽은 한 8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도 10문항까지는 출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비중이 그냥 그 단독적인 영역으로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 독해 원리. 비중은 증가했지만 그리고 작년에는 그냥 구조 잘 잡혀있는 지문 잘 안 보였거든요. 추론 정도만 그런 정도였고 근데 일반적인 알 수 있는 없는이나 하는 문제에서도 우리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적 지문 요거 많이 강화됐어요. 그 다음에 도식적 추론
강화된 거. 그래서 구조 판단, 우리 왜 기본서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구조 판단이 네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도식적인 추론형이 네문항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뭐 개념이 있죠. 우리 이야기식 서술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쪽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론 문제 강화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요거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론 쪽에 좀 초점 맞춰서, 왜냐하면 변별력이 될 수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당락 결정하거든요. 알 수 있는 없는과 부합에서는 크게 변별력 안 생겨요. 지금은 생길 수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직전에 갔을 때는 알 수 있는 없는과 부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밀독 중에서는 추론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론 잘 대비하셔야 되고, 추론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원칙 적용형. 우리 세 번째 유형으로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그 다음에 올해 나왔던 실험 및 과학 소재 활용하는 도식적인 추론.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실험 및 과학 소재를 활용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원칙 적용형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식 서술의 역사 소재 1, 2번에 나오는 거 올해도 나왔죠. 그죠? 요거는 구조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안 읽히면 2턴에서 푸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식 서술의 역사 소재는 한두 문제는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첫 페이지 1, 2번 쪽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전략을 좀 잘 생각을 해두셔야겠죠. 독해 원리 이 정도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증의 방향성.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총 4문항 출제가 됐는데 그 논리 문제와 결합된 게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 소재, 실험 평가 문제. 요거죠. 이거 5급 공채 문제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우리 23년도 5급 공채 36번 문제와 23년도 7급 공채 19번 문제가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올해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실험 소재 갖다가 문제 낸, 우리 기출로 치면 이따가 보겠지만 17번, 18번 문제 스타일이 5급 공채에 나와 있는 문제 스타일과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24년도 5급 공채 기출을 풀어보고 분석을 좀 하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 자체가 실험 소재고 과학 소재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거기서 오는 난도는 좀 있었을 거, 체감되는 난이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기출이 작년 기출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석과 평가 문제 2개의 발문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견해 분석 2문항, 그 다음에 평가, 방향성 평가하는 문제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논리 논증 합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소재나 논리 결합되어 있는 건 내년에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문제씩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거기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맥과 단서 쪽은 이제 도식적인 빈칸 문제, 이게 핵심이고요. 원칙 적용 스타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재가 과학이나 논리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실무 소재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총 4문항이 출제됐는데 문맥과 단서에서만 출제된 건 아니고요. 문맥과 단서에서는 2문항, 여기서는 문맥 쪽에서는 문맥형은 2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 우리 늘 잘 아는 25번에 나오는 그 쟁점 분석 문제 형태로 출제되는 거, 그런 게 한 2문항 정도 나와서 총 4문항 정도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무 소재 비중은 요 정도일 것 같아요. 3, 4문항 정도. 왜냐하면 계속 5급 공채랑 비슷한 형태로 좀 문제 스타일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그 원래 우리가 2문항 연결형 문제 한 세트 나올 때 뭐 13번, 14번에서도 나왔었고 21번, 22번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올해 어디서 나왔어요? 19번, 20번에 나왔거든요. 5급 공채 문항 배치와 완전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논리 퀴즈 문제 뭐 15번, 16번, 17번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올해 어디서부터 논리 나왔어요? 11번부터 나왔죠. 5급 공채와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그 배치하는 방식도 5급 공채와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 소재 문제는 실무 자체만 딱 다루는 그 전형적인 실무 소재 문제는 약간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5급 공채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패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소재 활용하는 문제가 나 완전 실무 소재 이렇게 딱 나오는 스타일 아니라 문제들에 스며들 거예요. 독해 문제에 스며들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에 스며들고 논증 문제에 스며들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응용될 수 있는 패턴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대비해서는. 그 다음 논리 비중도 늘었고 그 다음에 퀴즈 난이도는 평이했어요. 왜냐하면 퀴즈는 되게 전형적인 퀴즈가 나왔어요. 참거진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명제 연결형 하나, 꼬아놓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 하나씩 딱딱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죠. 독해형 논리. 그러니까 세문항이 일단 뭐 출제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논증, 분석 발문하고 논리가 합쳐져서 요거 밑줄 쳐져 있는 문장들 가지고 그 뭐를 전제로 할 때 뭐가 도출된다라고 하는 요 논증의 타당성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전제 찾기 문제. 전제 찾기 문제도요. 강화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25문제에서 2문항. 그러니까 5급은 40문제에서 2문항인데 우리는 25문제에서 2문항.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전제 찾기 문제 나오는 패턴 제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밑줄 활용하거나 빈칸 활용하거나 둘 다 나왔어요. 하나씩. 강조되고 있다는 거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논증 통합형 요거예요. 분석 발문 가지고 밑줄 쳐놓고 기호화해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 타당성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논증의 타당성 판단 문제. 네,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고정이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유형이 나오나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유형은 5급도 고정이 되어 있고 7급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난도의 문제인 건데 각 유형별 어떤 부분들이 어렵게 나와서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나라고 보면 논리 논증 쪽이 그런 역할을 올해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논리 논증 문제가 합치면 비중은 비슷한데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언어 논리는 작년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보다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언자상 3과목 중에서도 언어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만 못 본 거 아니고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거 결국에는 작년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에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페이지 오른쪽에 언어논리 총평 지금 들어가 있고요. 유형 비중도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경향별로 지금 우리 말씀드린 독해 문제 출제 경향, 논증 문제 출제 경향 더 비슷하게 몇 번과 유사하게 출제됐는지까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맥 문제 출제 경향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 논리 문제 출제 경향 어떤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가 됐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프린트 받으셨을 거니까 그거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뭐를 좀 해볼 거냐면 뭐 유형별로 나눠서 어떤 특성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전반적으로 24년도 기출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배열이 되고 문항이 배치가 되고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이런 거 한번 쭉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요거는요.
네. 여러분 시험지 있으시죠? 그죠? 시험지 있으시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들어가시면 기출문제들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그거랑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일단 저랑 같이 화면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합문제 1번에 나왔어요. 올해 24년도 5급 공채 문제도 1번에 부합 발문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합문제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없는 문제가 나왔죠. 지문 길이는요. 조금 줄여볼까요,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지문 길이는 1, 2번에 나오는 문제 지문 길이는 작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요 그 지문 글자 크기 있잖아요. 글자 크기나 글자 모양이 24년도 5급 공채 문제랑 동일하게 출제가 됐는데 얘를 기존에 우리 나오던 편집 방식에 넣어서 보면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좀 작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문 길이 짧아 보이는데 사실은 꽤 됩니다. 꽤 되는 지문 길이로 출제가 됐고 두 문항 다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식 서술 쪽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야기식 서술 쪽은 선택지 보시고 반복되는 주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위치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시기 순서 통시적으로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역사 소재기라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3, 4번 문제 쪽도 역시 밀동 문제. 알 수 있는 이라는 발문으로 들어있고 얘도 지문 길이 작년보다 길어요, 여러분. 지문 길이가 좀 길게 나왔어요. 문항수도 좀 늘어났고 근데 난도가 높진 않아요. 난도가 높지는 않고 선지 먼저 보시고 밀동 문제니까 선택지 먼저 보시고 선택지에서 포인트 잡아서 올라가서 지문에서 필요한 문장들 좀 체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있는 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선택지를 보시면 아마 대한민국과 미국 헌법 얘기하면서 인민들과 사람들 여기 보시면 화면이 안 줄어드네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인민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인민의 또 사람들, 국민, 인민 이렇게 선지만 봐도 따옴표 처리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대비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문 읽을 때도 대한민국의 인민 쪽, 그 다음에 미국 헌법 쪽의 사람들 쪽 요런 따옴표 처리된 선택지에 들어가 있던 그런 단어들 위주로 동그라미 세모로 좀 매칭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 대조구조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대조구조 있는 지문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4번 문제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얘도 보시면 내려가서 봤을 때 그 뭐 아래쪽에 보면 뭐 필사문화 그 다음에 뭐 독서 방식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문에서는 공동체적 독서, 개인적 독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동체적 독서 그 다음에 뭐 음독 이런 식으로 단락별로 소재가 딱딱 나눠지는 병렬식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 4번은 1, 2번은 이야기식 서술이었는데 3, 4번은 지금 구조를 좀 가지는 그런 그 일반적인 구조 판단 쪽에 해당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도 알 수 없는 6번은 알 수 있는 인데 얘도 일반적인 그냥 밀동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얘 5번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부터 인두법, 우두법으로 나눠지잖아요. 얘도 대조구조가 있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은 아예 대놓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 가지 조건. 요거 병렬식 구성이죠. 그죠? 그래서 5번과 6번도 구조가 딱 잡혀 있는 지문이에요.
구조가 잡혀있는 지문이 읽기가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풀만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작년과는 달리 중간에 쉴 틈이 없이 6번까지 쭉 밀독이니까 그거가 조금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집중력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1번부터 6번까지 정도는 5급 공채에서도 계속 지금 밀독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10번까지 사이에서 문맥 문제가 들어가죠. 빈칸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7번에 문맥 문제, 전형적인 글의 수정 문제, 지문 읽으면서 선택지 내려가서 하나씩 확인하는 그런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빈칸 2개짜리예요. 선지 플레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선택지 먼저 확인하셔도 되고, 아마 소재 자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소하거나 어려운 그런 과학 소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소재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선지만 봐도 답이 보였거든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형적인 문맥형 빈칸 문제가 8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에도 빈칸 문제가 나오고 10번에도 빈칸 문제가 연달아 지금 3문제가 나오는데, 9번, 10번 쪽에 들어가 있는 빈칸 문제는 좀 도식적인 구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9번은 문맥 문제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앞서 문제보다 8번 문제보다 좀 어려웠던 이유는 요 마지막 단락에서만 단서를 잡기는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 저랑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전형적인 빈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빈칸 쪽이 S의 정합도는 뭐뭐로 정의된다. 원칙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추론해야 되는 이런 문제, 민간 경력에서도 몇 번 나오고 했어서 기본 강의 때 제가 빈칸 문제가 원칙 적용형 문제 스타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스타일로 문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 이따 같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11번부터 논리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추가 전제 문제. 추가 전제 문제 나오는 패턴 2가지. 밑줄 활용하거나 빈칸 활용하거나. 밑줄 활용해서 요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될 전제니까 얘가 결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아래쪽에서 그러면 기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전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 전제만으로 봤을 때 기억이라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내가 어떤 전제로 연결고리를 잡아줘야 되는지 그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밑줄 활용하는 추가해야 될 전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옆에 있는 12번 문제는, 이거는 그냥 얘도 가온 명제, 얘도 가온 명제, 얘도 가온 명제. 그러니까 기호화해 놓고 뭐 이렇게 확정적인 정보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연결고리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전형적인 명제 연결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가면 역시 논리 퀴즈. 아래쪽 내 예측은 옳고 나머지 한 예측은 그르다. 참거짓 문제. 근데 참과 거짓의 비율이 4대1. 풀만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경우의 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만 딱 해당되는 경우의 수예요.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딱 전형적인 형태. 그러니까 제가 전형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는 거죠. 충분히 푸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문제가, 퀴즈 문제 2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고, 근데 14번 문제는 어렵습니다. 빈칸 형태를 띠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빈칸이 결론이 나오는데 필요한 전제 역할을 하는 그런 빈칸 문제였어서 14번 문제 좀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빈칸 형태로도 전제 찾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태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이따 저랑 같이 좀 볼게요. 대표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번부터 추론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밀독으로 다시 넘어가는 건데 기존에 알 수 있는 없는이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문 길이는 밀독보다는 짧아요, 여러분. 지문 길이는 짧은데 근데 얘도 지금 보면 뭐 전기력 전화, 과학 소재죠.
얘 추론인데 운동신경세포 또 하면서 그 생물학 소재 나오죠. 과학 소재로 들어가 있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 추론 발문 달고 나오면서 도식적으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과학 소재 쪽의 핵심은 뭐였냐면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보는 거였잖아요. 둘 다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요 중에 하나는 이따가 같이 독해 대표 문제로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17번, 18번 문제가 다 실험 얘기 들어가 있는 거. 얘는 빈칸 형태 띄고 있는데요. 빈칸 보시면 강화약화 여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실험평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 19번에도 나왔던 실험 가지고 실험 결과 가장 잘 설명하는 거. 발문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내용이 아예 표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선택지 확인하면 되는 거. 17번, 18번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9번, 20번 여러분들 어려워하셨죠? 그죠? 그래서 19번 문제는 분석이라고 나왔는데 밑줄 쳐져 있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도출되지 않는다, 도출된다, 도출된다. 이거 논증의 타당성 문제죠. 그죠? 그래서 논증의 타당성 문제가 두문학 연결형 문제 한 문제, 논리 문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평가 문제였는데 평가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 강화된다, 약화된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지문에 들어가 있는 밑줄 쳐져 있는 논제들이 다 논리로 기호화가 지금 19번 문제 풀 때 돼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의 방향성을 판단을 할 때도 논리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편하셨을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두문학 연결형 문제, 한 문제는 논증의 타당성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는 그거 활용해서 강화약화 문제가 나왔는데 논리적인 구조가 들어가니까 난도는 좀 높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기출에서 14번 문제 하고요. 아까 그 전제찾기 문제 하고요. 20번, 19번, 20번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맞히면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될 거니까요. 21번, 20번까지 딱 이제 두문학 연결형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21번부터 25번까지 4선문항 정도가 여기에 이제 실무 소재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게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죠. 밑줄 활용해서 대화체인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찾아라 하는 거. 보기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매번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데에선 변별력 안 생기는 문제들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또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표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도식적이에요. 그래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고시 개정 이전 이후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지문의 원리 원칙이 표나 그 다음에 지문의 어떤 내용의 고시 개정 전에는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 나와 있을 거거든요. 원칙 적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21년도 기출의 3번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그 표 나와 있는 스타일의 그런 추론 문제였고 그 다음에 23번 표에 대한 판단. 이 발문 작년 23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작년 문제를 보면 기준 2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표의 칸이 다 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표가 조금 길죠. 그리고 일부분은 또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면 어떤 게 다르면 뭐가 같다면 하고 문제 만들어내는 패턴은 똑같은데요. 그 표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니까 요거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23번 문제 응용된 형태입니다. 실물 소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문제인데요. 견해 분석, 대화에 대한 분석이니까 견해 분석 문제잖아요. 독특한 게 갑을병정의 진술에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지로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견해 분석 문제 밑줄이 활용된 문제인데 이게 형태는 생소할 수 있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밑줄로 딱딱 찝어주니까 지문 대충 읽었더라도 만약 선지 판단할 때 그 부분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응용된 형태, 우리가 안 보던 형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가 이게 바로 이제 뭐 출산 장려금 요거 제가 아마 우리 기출 끝나고 유형별 독해 끝나고 동형 모의고사 마친 다음에 저랑 같이 그 동형 모의고사 시즌 2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인강으로 안 올라가 있어요. 제가 실강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그 강의니까 그때 아마 요거 아마 이 소재로
그 실무 소재 문제 한번 구성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약 보셨던 분들은 소재는 별로 어렵지 않게 겹쳐진다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그 시즌 2 모의고사에서 제가 19번, 20번에 두 문항 연결형 문제 넌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원체 5급 공채랑 비슷하게 출제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문항의 어떤 패턴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들어서 그렇게 좀 구성해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언어 논리의 기출들을 뭐 04년도부터 그다음에 우리 기출까지 해서 민간 경력까지 해서 계속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 제대로 준비해서 따라오셨으면 올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어 100점 나오신 분이 있다고 제가 연락 받았어요. 저도 시험장에선 100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혹시라도 올해 만족할 만한 점수를 못 얻었다라고 하면 내년에 준비할 때 조금 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좀 맞춰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번은 제가 이 문제 25번에 나올 확률 높다라고 말씀드린,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재작년 25번 문제로 나왔던 거, 그 논쟁 분석, 쟁점별로 분석하는 문제 있죠? 네, 분석 문제지 전형적인 그 실무 소재죠. 법조문 가지고 하나. 근데 법조문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쟁점 보고 내려가서 보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그렇게 난도가 높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 소재는 문항 비중도 줄었는데 난이도는 23번 문제 조금 달라진 거, 그 정도 제외하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실무 소재는 저는 뭐 난도를 높이는데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크게 1번부터 25번까지 쭉 어떤 식으로 문항이 배치됐는지, 저는 이런 문항 패턴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무 소재 쪽을 뒤로 모는 거는 재작년부터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였으니까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 파일로 받으신 거기 가서 뒤쪽 보시면 4쪽부터 그 우리 4가지 유형 있잖아요. 독해, 논증, 문맥, 논리. 그 4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 문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독해 문제 대표로 제가 계속 지금 독해 쪽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추론 파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추론 중에서도 실험 가지고 문제 내고 있는 실험 추리 문제, 그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제가 같이 보려고 하는 거는 올해 기출의 18번 문제, 작년 기출 19번 문제, 발문 똑같죠? 실험의 결과 가장 잘 설명이라고 나와 있고, 작년 문제도 여기 실험이 작년 문제는 따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광자의 수하고 방출되는 광자의 수, 광자의 개수하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불순물 함유율하고 내부 양자 효율이, 어차피 이거 실험 소재, 과학 소재잖아요.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면 높고 낮고 지금 비교하잖아요. 그거를 보는 게 핵심이었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실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실험 결과가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실험 결과인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빛 있고 그 다음에 광 검출기 1, 2 있고요. 그 다음 선지를 먼저 보셔야죠. 내가 지문에서 어떤 거 확인해서 실험 결과랑 비교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광 검출기가 각각 검출할 수 있는 빛의 최소세기,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게 빛의 최소세기하고 그 다음에 광포화점, 이게 광 검출기 1, 2를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작고 큰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판단할 수 있는, 빛의 최소세기를 뭐로 판단할지, 광포화점을 뭐로 판단할지, 이거를 보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쪽에서 이 표에 들어가 있는 빛 A, B, C, D의 크기 비교가 나와 있어요. 빛의 세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 구조가 요렇게 되고요. C랑 D 사이에 이렇게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빛의 최소 세기하고 그 다음에 광포화점 어떻게 결정할지 그 부분을 지문 쪽에 올라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문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갈 때 너무 세부적인 정보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본다면 여기 지금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암전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광검출기에 세기가 매우 작은 빛이 입력되어 암전류보다 작은 광전류가 발생한다면 발생한 전류가 암전류에 의한 것인지 빛의 조사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빛의 세기는 광검출기에서 측정할 수 없다. 암전류보다 작은 광전류. 이거 측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실험 결과 표로 나타낸 거에 OX 표시가 측정할 수 있는 경우 O, 측정할 수 없는 경우 X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 기준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한편 하면서 광검출기에는 광포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광전류의 크기가 빛의 세기에 따라 증가하다가 특정 세기 이상의 빛이 입력되어도 광전류의 크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광포화가 일어나기 위한 빛의 최소 세기. 요게 광포화점. 우리 아까 선택지에서 광포화점 비교 들어갔잖아요. 이 얘기를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검출기는 광포화점 이상의 세기를 갖는 서로 다른 빛에 대해서는 각각의 세기를, 이번에는 광포화점 이상 측정 안 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떤 광검출기가 측정할 수 있는 빛의 최소 세기를 결정하는 암전류의 크기와 빛의 최대 세기를 결정하는 광포화점의 크기는 광검출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다.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측정할 수 있는 빛의 최소 세기. 이게 암전류. 우리 아까 동그라미 쳤던. 그 다음에 빛의 최대 세기 결정하는 게 광포화점. 최소는 동그라미, 최대는 세모. 쪽으로 이렇게 키워드가 딱딱 매칭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의 결과가 한 과학자는 세기가 서로 다른 빛 A들을 이용하여 광검출기 1, 2의 성능 비교 실험을 하였다. 이때 빛의 세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표에 이미 체크를 해놨고, 그러면 봅시다. 얘네들을 체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되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보면 뭐 이렇게 A가 가장 크고 B, C인데 D는 지금 C보다는 또 큰 거니까 뭐 A, B 중에서 어떤 게 큰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비례적으로 맞추면 C는 둘 다 측정이 안 되는 거고요. 얘는 둘 다 측정이 되고요. 얘는 한쪽만, 일쪽만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D 영역이 이 B와 C 사이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봅시다. 일단은 D하고 C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검출할 수 있는 빛의 최소 세기를 좀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 얘 두 개를 가지고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봅시다. 왜냐면 지금 빛의 세기는 D가 더 센 상태예요. 그죠? 그때 C는 광검출기, C라는 어떤 빛은 1과 2에서 다 검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D는 빛의 세기가 더 세졌는데 그게 2에서는 지금 검출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출 가능한 빛의 최소 세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D는 똑같은 D라는 어떤 빛의 세기를 세웠을 때 1은 아직 검출이 안 되고 2에서는 검출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1은 얘보다 D보다 더 센 값이 나와야, 그러니까 B하고 A 같은 값이 나와야 검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빛의 세기를 D는 요 사이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C랑 B 사이에 D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D라는 빛의 세기는 아직
첫 번째 1번 광 검출기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 세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D라는 빛의 세기가 광 검출기 1이 검출 가능한 빛의 최소 세기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하고 2를 비교했을 때 강 검출기 우리 선지에 나와 있는 거 비교했을 때 빛의 최소 세기가 어느 쪽, 그러니까 검출 가능한 빛의 최소 세기가 어느 쪽이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1쪽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최소 세기는 D까지 갔는데도 1은 아직 검출이 안 된 거니까 더 세야 검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최소 세기는 이미 근데 2는 검출이 됐잖아요. D에서는 D라는 빛이 결국에는 요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최소 세기는 1이 2보다 크다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이 2보다 크다, 같다라는 거 안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작다라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작다라는 거 안 되고요. 1이 2보다 크다. 그래서 2번과 5번 중에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포합점. 광포합점은 아까 우리 뭐 결정하라고 했냐면 빛의 최대 세기.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빛의 최대 세기를 결정하는 게 광포화점인데 아까 광포화점이 뭐였냐면 광포화점 이상 세기를 가지고 나면 어떤 세기의 빛은 우리가 측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교 대상으로 얘네 둘 이번에는 잡아봅시다. A하고 B쪽 한번 잡아서 볼까요? B는요. 둘 다 검출이 됐어요. 근데 A쪽 더 센 빛을 쬐을 때 광검출기 1에서는 검출이 되는데 2에서는 지금 검출이 안 된 거예요. 더 센 빛이. 그러면 최대 세기 광포화점 이상 이면 그러면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얘가 광검출기 2의 입장에서는 A라는 빛의 세기가 광포화점 이상이니까 측정이 안 됐다. 하지만 1은 아직 광포합점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포합점도 요 두 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광포합점도 1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작년에 풀었던 문제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 먼저 보고 선지 먼저 보고 그러면 실험 결과 선지랑 비교했을 때 내가 지문에서 찾아야 될 정보가 뭔지를 확인해서 그거 찾아서 올라가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논쟁 대표 문제. 이번에도 실험. 그 기억에 대한 평가 요거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 5급 공채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실험 1, 2 나오고 여기서도 검출기 얘기 막 나오죠. 아무래도 동일한 교수가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 약화 문제 나오는데 지금 기억이 약화된다라고 나왔는데요. 기억의 내용 보면 동일한 물질에 입사하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의 전이 시간이 더 길어진다.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거 상관관계 나타내는 거잖아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의 전이 시간이 더 길어진다. 상관관계 딱 이렇게 가설로 만들어 놓고 실험의 내용이 이제 상관관계 그 기억 쪽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이런 거 판단하는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됐고요. 우리 기출에서는 가나에 들어갈 말, 빈칸인데 봤더니 실험에 빈칸이 있어요. 실험 얘기 나오고. 근데 빈칸 추로는 빈칸 먼저 봐야 되잖아요. 두 실험 중 실험 1은 가설 H를 뭐 하고 실험 2는 가설 H2를 뭐 한다. 근데 선지 지금 보세요. 강화 약화잖아요. 빈칸 두 개면 선지 플레이 해야 되니까 선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실험 평가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우리 지금 찾아야 되는 거 실험 1, 2는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얘랑 얘를 찾아야 돼요. 가설 H1과 H2가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H1 어디 있는지 보시면 여기 있죠. 나노 구조체의 밀도가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양의 전자가 방출이 될 거다. 전자 방출이 많아진다. 이게 H1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H1이 나왔으니까 실험 1하고 가설 H1과의 관계만 보면 되잖아요. 실험 1 먼저 읽어보세요. X가 있는 기판 A와 A보다 면적이 2배이고 X의 개수가 4배인. 면적이 2배인데 개수는 4배래. 그러면 A하고 B 밀도 비교했을 때 어느 쪽 밀도가 더 클 거냐면 B쪽 밀도가 더 클 거잖아요. 그죠? 이때 단위 면적당 방출된 전자의 양은 기판 A와 기판 B가 같았다. 밀도가 높을수록 전자 방출량이 더 많다는 게 H1인데 그거랑 같았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화한다, 약화하지 않는다 다 틀리고 요 둘 중에서 지금 답이 나와야 돼요. 약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H2 한번 찾아볼까요? H2는 지금 뒤쪽의 내용 보시면 그러나 뒤에 꺾여서 기판의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전자의 양은 나노 구조체의 밀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라는 게 H2거든요. 실험 2 볼게요. 10,000개, 20,000개. 그때는 더 많았어. 근데 기판 C에 20,000개의 X가 있을 때보다 30,000개로 있을 때는 더 적어졌어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니까 줄어든 거잖아요. H2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러면 실험 2는 가설 H2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죠.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발췌독하면서 갈 수 있어요. 실험 문제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험 추리 문제, 실험 평가 문제, 독해와 논증에 하나씩 나왔고 590채에서 계속 출제됐던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빈칸의 비중이 높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빈칸? 도식적인 빈칸. 이 한번 볼게요. 빈칸 들어가 있는 부분 먼저 보자고 했죠. 그러면 방법 C에 따르면 S의 정합도는 뭐뭐로 정의된다. 그럼 우리 지금 뭐 찾아야 돼요? 방법 C. 방법 C가 뭔지를 알아야 S의 정합도가 뭐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내려가서 선지 구성 한번 볼까요? 적어도 하나가 참일 확률, 모든 정보가 참일 확률, 모든 정보가 참일 확률. 이걸로 계속 나눔값 얘기가 나오죠. 분수식으로 표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참일 확률과 그 모든 정보가 참일 확률, 적어도 하나가 참일 확률. 우리 논리 공부했잖아요. 모든. 지금 보면 모든 정보가 참이다. 연언의 의미. 적어도 하나. 선언의 의미. 이런 거죠. 그죠? 이걸로 예측이 바로 안 되더라도 지문 읽으면서는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단락만 봐서는 빈칸에 들어갈 원칙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방법 C가 뭔지는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뒤쪽에 그 정의에 따라 정합도를 측정하면 하고 나오죠.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이 획득한 정보에서 그가 결혼하지 않았으며 비혼일 확률과 그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비혼일 확률 여기 나오잖아요. 하지 않았으며 않았거나 이거 and와 선언, or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얘가 모두 그가 비혼일 확률과 같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과 비혼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법 C에 따르면 이런 내용 몰라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방법 C에 따르면 갑이 획득한 정보 집합의 정합도는 1이다. 그 말은 얘랑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1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 분모로 가고 어느 쪽이 분자로 갈지 여기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 보셔야 돼요. 한편 그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이가 있을 확률은 그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이가 있을 확률보다 낮다라고 나오거든요. 얘가 and였고요. 얘가 or였잖아요. 근데 그 확률이 지금 낮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or 쪽이 더 낮다. 왜냐하면 하고 이유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 몰라도 상관없어. 따라서 방법 C에 따르면 을의 정보 집합의 정합도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이쪽이 5어 쪽이 지금 더 확률이 낮은데 1보다 작다라고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법 C는 갑의 정보집합의 정합도가 을의 정보집합의 정합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중요한 거는 방법 C 우리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을의 정보집합의 정합도가 1보다 작다.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됐을 때 1보다 작으려면 지금 얘가 더 확률이 큰 거고 얘가 확률이 작은 거니까 요거 우리 지금 선택지에서 나눈 값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배치시켜 보면 결국 어떤 의미가 될 거냐면 1보다 작다는 거는 분자, 분모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 쪽이 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분모 쪽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큰 값, 요거 5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분자 쪽에 AN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배치가 끝나요. 그죠?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적어도 하나가 참인 게 5어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참인 게 AND니까 그렇게 딱 분자 분모에 배치된 거 보시면 2번에 모든 정보가 참일 확률 AND 적어도 하나가 참일 확률 이걸로 나눈 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얘가 분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예측한 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2번 선택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지 값과 을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식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풀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얘 역시 우리 작년에 나왔던 문제 사실 작년에도 10번에 그대로 빈칸 2개짜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필수 조건이다.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보기에서도 뭐뭐 하면 있으면서도 이거 다 결국에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고 뭐뭐 하면서도 다 AND로 기호화되는 거잖아요. 논리 가지고 빈칸 문제 도식적으로 구성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or AND 적어도 하나가 참이다. 모든 정보가 참이다. or and의 의미, 논리 구조 가지고 도식적인 빈칸 추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반적인 흐름 경향 설명드렸을 때도 빈칸 추론 문제를 가지고 도식적인 형태로 문제를 만드는 게 최근 트렌드인데 그중에서도 결국 우리는 논리 소재나 그러면 그런 문제의 소재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논리 소재나 과학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달아 비슷한 스타일로 10번에 딱 이런 빈칸 추론 문제, 도식적인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됐다. 요거 한 문제 정도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예요. 이런 스타일로 빈칸 문제 뽑아내는 게. 그 다음 논리 문제 대표 기출은 전제찾기 문제가 또 동문항에는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 퀴즈는 되게 평이하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4번 문제 어려우셨죠? 예. 작년에 전제찾기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발문 이렇게 줬어요. 새롭게 입수한 정보. 그게 뭐야? 하고 봤더니 논리 문제인데 여기에 새롭게 입수한 정보를 더하여 이런 걸 알아내었다. 아, 이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추가해야 할 전제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잖아요. 얘는 지금 빈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빈칸 문제니까 빈칸 주변 한번 볼게요. 일단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보시면 공주무관님 그런데 조금 전 확인된 바로 어떤 내용이 딱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따라서죠. 결론 나오는 거예요. 공주무관님이 말씀하신 정보는 내적 일관성이 없고 따라서 전부 참일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전제가 하나 추가가 됐을 때 위에 있는 전제 중에 상충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부 참일 수 없습니다. 어딘가 최소한 한 군데는 잘못된 정보라는 말이죠.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돼?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빈칸이 결국에는 요 결론이 나오게끔 하는데 필요한 전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전제 찾기 문제랑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위쪽에서 공주무관이 한 얘기들 중에 나머지 전제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그 프린트 받으신 거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전제가 될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공주무관이 한 얘기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따옴표 처리돼서 딱딱 나와 있어요. 강 주무관이 업무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남 주무관이 업무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 문공팀 제안서가 폐기될 것입니다. 요거 하나 잡아줘야겠죠. 이거 가업명제잖아요. 근데 이거 기호화 잘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첫 번째 전제라고 보시면 요거 기호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1번 전제가 업무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럼 이게 지금 강주무관이니까 강이라고만 할게요. 가정하면 그리고 컴마잖아요. 여기까지가 정건이에요.
후건이 뭐냐면 남주무관이 업무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 또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문공팀 제안서가 폐기될 거다. 폐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요. 이거 우리 논리 기초할 때 기호하는 방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끊기면 결국에는 얘가 전체 명제에서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후건 쪽에 요 아는 문장에서도 얘가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끼리 만나면 어떻게 연결한다? AND로 연결한다 했죠. 그죠? 얘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줘야 하는 거냐면 AND남이면 폐기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명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일단 변별력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라가서 그런데 뒤쪽 한번 볼까요? 문공팀 제안서가 폐기되는 일과 도주무관이 전보 발령 대상이 되는 일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일어날 거래요. 그럼 이거 전제 2. 내려가서 다시 기화를 해보면 그러면 폐기, 선언지, 도주무관 이거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강주무관과 남주무관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은 S등급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요거 전제 3이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강, 오어, 남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강주무관만 S등급을 받고 남주무관은 못 받는 그런 일은 없대요. 네 번째 전제 그대로 기화해 봅시다. 강주무관은 받고 and 남주무관은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전체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 풀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강화살표 남. 요 전체에 납 붙은 거는 안쪽에 있는 문장에 모순 명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다행히도 문공팀 제안서가 폐기되지 않고 심층 검토될 예정이다. 요거 5.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다섯 번째 전제는 폐기되지 않는다. 납폐기가 확정이라는 거예요. 요게 확정적 정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찾아야 될 여섯 번째 전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여섯 번째 전제를 포함을 했을 때 결국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1에서 5 중에서 거짓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결론이 지금 나오게끔 여섯 번째 전제를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걸 찾아줘야 되는 거다. 이 문제 주관식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거 집어넣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집어넣을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 것 같냐면 일단 요 5개의 전제가 공주무관이 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참이라고 가정을 할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제 각각의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 있는 전제들을 집어넣었을 때 거짓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충돌할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다 참이라고 가정하고 얘를 가정했을 때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다시 말해서 거짓이 나오게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논리 문제 풀듯이 1번부터 5번까지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서 확정되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5번 명제가 납획이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번에서 얘가 X 처리가 될 거잖아요. 다 참이라고 했으니까 가정하는 거니까 그럼 도가 참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명제에서도 대우 명제 바꾸면 요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요게 확정이잖아요. 전건이 확정이니까 후건도 확정이거든요. 그럼 얘도 참이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참인데 선언지예요. 요거 화살표 들어가게 바꾸는 방법 하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것도 지금 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문장도 참이고요.
요 문장도 참이고요. 요 문장도 참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잘하던 거 간접출입법, 그죠? 동일한 전제로부터 시작했는데 결론이 완전 모순되는 결론이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처음 시작점 틀렸다. 얘도 확정. 낙 강이 확정이다.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것도 확정이고 다 나오죠. 그죠? 이런 상태예요. 이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명제가 빈칸으로 들어갔을 때 뭔가 거짓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으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를 기호화해서 참거짓 여부를 판단했을 때 걔도 참이 나오는 거면 이거는 거짓이 있다라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1번부터 5번까지 명제 중에서 거짓으로 확정되는 애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답이 되는 4번을 먼저 보시면 남 주무관이 업무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 요거 남이죠. 나도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호하면 우리 아까 남 참이었어요. 도가 참이었기 때문에 나도는 F예요. 그러면 가업명제에서 TF면 전체 F잖아요. 거짓으로 나오니까 얘가 답인 거예요. 상충하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나머지 전제들하고.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인 거고 나머지는 요거는 남이라는 거잖아요. 요거 참이었죠? 낫강 참이었죠? 낫도 폐기.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거 사실 뭐 바꿔주면 납폐기 이면 도고 요거 다 참으로 확정. 전체 참. 그 다음에 강, 남.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강도 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강에서 남으로 가는 건 참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미 4번 전제에서. 그러니까 얘도 참. 다 참인데 얘만 F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논리 문제까지 나 확인을 해봤고 그 마지막으로 실무 소재 요거는 저랑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4가지 유형의 문제들하고 실무 소재를 잠깐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나오던 문제에서 약간 변형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2문제 같이 옆으로 놔뒀거든요. 예제 9번에 들어가 있는 게 작년 23번 우리 기출문제고요. 10번에 들어가 있는 게 올해 23번 문제예요. 표에 대한 판단. 표에 대한 판단. 발문 동일합니다. 실무 소재고 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던 방식에서 기준 2개 주고 안건 가나다라에 그냥 뭐 그 OX로 표시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오던 상태에서 지금 보면 기관 A, B의 연도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항목이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OX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상중하로 표시가 돼요. 3가지예요. 그러니까 봐야 될 게 조금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요런 스타일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3칸이 나오거나 얘가 더 늘어나거나 하면 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런 스타일로 딱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들어가 있는 표현은 되게 비슷해요. 그 빈칸 처리되어 있는 표의 칸들 이게 뭐 다르면 어떻게 될 건지 그죠? 그다음에 니은과 비읍이 모두 하라면 그 다음에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니은 각각의 빈칸에 들어간 내용이 다를지 같을지 여부 가정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출제되는 패턴은 사실 다르지 않은데 요게 이제 표가 조금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를 봤을 때 판단이라는 발문은 추론이니까 보기 먼저 보셔야죠.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연도가 24년의 우수기관, 취약기간, 또 24년의 취약기간, 그 다음에 24년의 취약기간, 그 다음에 비기간, 우수기간, 24년도에 취약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원칙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 문제 제가
기본서에서 어느 문제 쪽으로 분류하냐면 원칙 적용 문제로 분류합니다. 이 표를 채우기 위한 원칙을 지문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택지에 단서가 나와 있으니까 원칙 적용 문제는 내가 어떤 원칙을 찾아야 될지 그거 가지고 그러면 취약 등급하고 우수 등급 받는 기준이 뭔가를 좀 보면 되겠구나. 두 번째 단락부터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보호수준 평가 이렇게 세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상중, 하중 하나의 등급 부여하며 평가 대상 기간이 세 항목 모두 하 등급. 모두 하. 그러면 취약기간. 그 다음에 평가 대상 기간이 두 항목에서 하 등급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는 취약기간으로 지정되지 않아. 왜냐하면 세 항목 다 하 등급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 등급 받은 항목의 수가 2년 연속 둘이다. 그러면 취약기간. 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모조리 다 하를 받거나 아니면 두 개 하를 받았는데 그게 2년 연속이거나. 그러면 취약기간으로. 그 다음 우수기간. 당해 연도와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지에서 계속 물어보는 건 24년도잖아요. 그럼 전년도가 23년도가 되겠죠. 각각 둘 이상의 항목에서 상등급.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는 하등급을 받은 항목이 없어야 해. 그래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보기 적용해 보면 되는 겁니다. 기억과 디귿이 다르다면 기억 디귿 지금 여기 있어요. A기관은 2024년에 우수기관으로도 취약기관으로도 선정되지 않는다. 일단 24년에 상이 하나 보여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여기 하가 있잖아요. 아까 우수기간 선정되려면 당해 연도에 하등급 받은 게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A는 뭐 기억 니은과 상관없이 일단 얘는 안 돼요. 우수기간으로는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만 판단해 주면 돼요. 취약기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취약기간은 두 가지 있었거든요. 아까 그 세 개의 항목 모두 하. 그런데 여기서도 봤지만 상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는 안 되는 거고 하등급 받은 항목의 수가 2년 연속 둘이어야 취약기간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얘가 하가 돼야 되는 거고 비어있는 기억 니은이 다 하가 되어야 취약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A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기억과 디귿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럼 다르면 취약기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선택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미음과 비읍이 모두 하라면 그럼 이것도 가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니은하고 비읍이 미음하고 비읍이 모두 하. 라면 B기간은 취약기간으로 지정된다라고 했는데 취약기간 지정되려면 당해년도에 셋 다 하거나 근데 중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2년 연속으로 하가 2개 있어야 돼요. 비어있는 리을까지 하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취약기간으로 선정이 되는 거지 미음과 비음만 하라고 해서 취약기간으로 선정되진 않습니다. 요거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디귿 2024년에 A기간은 취약기간으로 지정되었고 B기간은 우수기간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면 A기간은 취약기간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A기간이 취약기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우리가 기억 풀 때 확인했지만 다 이렇게 하하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B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우수기관 아까 지정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둘 이상의 항목에서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럼 리을이 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 같지 않다는 건 바로 나오죠.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쪽에 정답 표기해 드렸거든요. 기억과 디귿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가 조금 늘어나고 기준이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서 단순 동그라미 세모가 아닐 뿐이지 사실은 문제 패턴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좀 표가 늘어날 수 있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 라는 거를 예측하고 가셨다면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가 나와 있는 패턴이 작년 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오는 패턴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스타일 정도로 내년에도 출제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 문제는 지금 문맥 문제가 아니라 실무 소재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출제되지 않았던 다른 문맥 그 실무 소재 문제들 있잖아요. 그 소재들이 또 어렵게 응용돼서 나오면 그러니까 비중은 줄고 난도는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 보는 것도 내년 시험 대비해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올해 이제 내년 대비해서 본격적인 강의는 8월 말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제가 아마 커리큘럼 촬영도 해서 올려드릴 건데 뭐 커리큘럼이 바뀌진 않습니다. 작년과 동일해요. 인문 강의부터 시작해서 뭐 기본, 심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 동영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동영 모의고사 시즌2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특강 같은 거, 논리 논증 특강 저는 항상 진행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건데, 인문 강의는 8월 말부터 진행하지 않을까, 언어 논리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아마 기본 강의가 들어갈 거고, 인문 강의는 아마 한 3회 정도로 짧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문제들, 그 다음에 제가 뭐 밀독, 광독 어디서부터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시면 인문 강의부터 들어오세요. 인문 강의에서는 뭐 할 거냐면 언어 논리의 기본 얼개를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서 기본적인 접근법, 유형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을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틀들, 기호화하거나 그 다음에 간단한 논리 문제들, 제가 아까 그 14번 문제 우리 아까 풀 때도 첫 번째 전제 기호화하는 거 말씀드렸다. 그거 언제 말씀드렸냐면 제가 인문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기호하는 방법부터 일단 기초부터 다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문 강의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런 기초가 전혀 안 잡혀 있다라고 하신다면 인문 강의부터 들어와서 차분히 좀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는 그 정도는 알아. 난 기본 강의부터 들을래 하시면 뭐 기본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출 분석 들어가면서 유형별로 접근법 확인하는 그런 강의가 9월 달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언어 논리라는 시험이 뭐 어디서 많이 봤던 시험 스타일 같지만 사실은 언어 논리만의 독특한 뭔가 시험 구조가 있어요.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패턴도 있고요.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전출시라고 말씀드리죠. 전지적 출제자 시점 혹은 전략.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나는 어느 정도 독해 잘해. 나는 뭐 수능에서 국어 잘했어 하면서 언어 소홀하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강박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게 언어 논리 문제를 풀어내는 언어 논리 스타일의 지문을 읽어내는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알아두시고 그거를 내 방법이 되도록 꾸준히 내 손에 있게 연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의를 듣는 것보다 스스로 그걸 적용해보고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필세 시험이에요.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차분하게 1년 동안 밟아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씩 나의 감각, 언어 감각이 올라가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거지. 어느 순간에 뭐 시험 몇 달 안 남았는데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아무리 뭐 난도가 그렇게 높은 시험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난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이 갖춰져 있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논리 논증 쪽은 어느 시험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하게 연습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커리큘럼 시작할 때부터 같이 따라오시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진행하는 게 저는 내년 언어 논리 시험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공부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24년도 기출문제 가지고 전반적인 경향, 그 다음에 문제 문항별 특성들 쭉 한번 확인해 봤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문제들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심화 강의까지 해서 24년도 기출문제 풀이는 아마 다 마칠 거예요. 중요한 문제들 기본서에 다 포함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내년 시험 위해서 또 한번 달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교재도 잘 준비하고 강의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